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대면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있게 코너에선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진 반도체 설계기업 파투 주가 폭락 사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연금개혁,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이야기가 될 텐데요.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달 정부 개혁안에는 없던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하나는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연금 보장 강화 방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을 15%로 조금 더 올리지만 소득 대체율은 지금과 같이 40%로 두는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년 정도, 두 번째 방안은 16년가량 늦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국회가 과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일 텐데요. 민간 자문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최종 결정을 또 다시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건데요. 표심을 살펴야 하는 정치권이 과연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올라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대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네요. 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부터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법안에 모두 연명 서명을 한 사실상의 당론 발의 형태의 법안인데요. 네. 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이고 시행일은 2025년 1월부터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임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나 등록면허세 등 읍면지역 세제 혜택은 2025년부터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더라도 2030년 말까지는 유지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됐습니다. 근데 서울 김포 말고도 인접 지역에서도 우리도 서울 편입돼
편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잖아요. 근데 이 특별법은 일단 김포시만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논의가 특위 안에서 그 여당 특위 안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 네. 일단은 김포만 따로 떼서 특별법으로 오늘 빨리 발의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조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뭐 이런 이제 길게 보면 그런 구상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법안을 나중에 병합 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지금 조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은 후속 특별법을 또 발의하겠다. 또 발의하겠다. 네. 그래서 뭐 수도권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경남 쪽의 메가시티도 또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일단 특별법 발의했으니까 심사 과정이 있을 거고 국회 본회의도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사실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뭐 통상 그렇듯이 소관상임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자체 사무니까 행정안전위원회가 되겠고 네. 행안위 심사를 거쳐서 뭐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뭐 반포되는 이제 그런 절차인데 네. 문제는 행안위 심사 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는 게 법절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포시, 그다음에 서울시, 또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연히 행안위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 김포시에서는 그 시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이 조사 이후에 이제 서울시와 김포시 또 행안부 등이 논의해서 이 의견 수렴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구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아시다시피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네. 뭐 여당에서는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당 안에서도 다소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당의 입장에 뭐 강하게 반대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 주민투표라든지 여론 수렴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뭐 도리다. 뭐 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6년 이상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어제 그 조경태 의원하고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편입 결정 자체를 6년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편입을 일단 하더라도 그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6년에서 10년 정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해서 완충 기간을 두자. 그래서 뭐 자치구가 아니라 일단 자치시로 했다가 그 다음 지방선거쯤에 이제 자치구로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자. 뭐 단계적 어떤 뭐 편입 방안들을 지금 얘기한-거나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그런 제안을 같은데요. 어제 오 시장이 했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도 당시엔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일단 네. 오늘 특별법에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입장 아닌가요? 예, 뭐 민주당은 뭐 당 대변인 지도부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강하게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 때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국민의 걱정거리를 늘렸다 하면서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지금 일단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네요.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났어요. 네, 오늘 그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저녁 6시부터 네. 그 서울시청 인근에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서 회동을 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메가시티 쪽에 그 많은 질문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의견차가 있었으니까 그걸 뭐 조금 뭐 오세훈 시장도 명시적으로 편입에 찬성한 건 아니었지만 네. 하여튼 새 지자체장이 뭔가 합의를 하게 되면 편입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일단 브리핑 자체도 네. 각자 정당에 따라서 김동연 지사 따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따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각자 이제 서로 현격한 의견 차가 있었다. 뭐 김동연 지사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뭐 현격한 의견 차라는 게 이제 일단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백하게 지금 그 민주당 당론과 마찬가지로 이 김포 편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오세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이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래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오늘 이런 네. 표현까지 했고요. 네. 오세훈 유정복 시장은 이제 김동연 지사랑 의견 차이가 컸다. 이제 이런 점을 말하자면 강조하긴 했는데 네. 그 내용도 좀 뜯어보면은 이를테면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그렇죠. 바가 있는데 예. 오늘은 뭐 그렇게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총선 앞에 처리하기엔 무리다. 그렇게 하려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광역의회 동의였고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21대 국회 안에 처리한다. 이제 이거랑은 좀 그 속도차, 온도차가 그러네요. 있는 셈이고요. 예. 오세훈 시장도 오늘 기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기왕에 법을 낼 거면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서 이해가 됐다. 뭐 이렇게 왜 이 얘기를 애들러서 해요. 예, 그렇게 하고 다만 주민투표 문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 번 말했지만 상호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에 숙성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도 뭐 당론에 대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반대하진 않고 있지만 네.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거의 속도전식의 21대 국회 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과는 좀 내용상 좀 온도차가 있는 셈입니다. 뭐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건 심사하는 거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거기 협조하지 않으면 그럼 첫 관문부터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차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그 광역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특히 이제 여당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당론이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막상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꺼낸 주 4.5일제를 두고도 지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 어제 민주당에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서 오늘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4.5일제를 다시 주장했다면서 이는 인기 연합적 주장으로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합류하자 이 민주당 측이 뭐 그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주도할 이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을 뺏어올 생각으로 4.5일제 카드를 꺼냈다. 뭐 이런 게 이제 윤 원내대표 주장이었는데요. 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동일 급여를 주며 4.5일제를 감당할 기업은 극히 드물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포퓰리즘이고 불량 정책이고 나쁜 정치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면서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네요. 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2심 재판 결과 나오고 법정 구속됐을 때 상당히 좀 시끄럽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징역 1년형이 확정돼서 내년 7월까지 지금 복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관련 논평이나 반응이 없었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면서 지난 7월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당장 장모 최모 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 예.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영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영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 수행에 더없는 적임자라고 하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영식 후보자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인사 지명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네. 뭐 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간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뭐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 뭐 이렇게 지명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 선고해서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 그 사건, 저 판결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이란 것을 알고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로 나아간 사건이다. 이 당시 판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정경 유착이 아니라 대통령의 겁박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 판사에 대한 뭐 파면이나 뭐 견책을 요구하는 뭐 그런 청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당시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서 네.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듣기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구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민주당 이무경 원내대변인은 그 윤석열 정권의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수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자칫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정권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사실 어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뭔가 지금 중진하고 친윤 의원들 불출마나 아니면은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를 좀 뒷받침해주거나 뭐 소신껏 하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식의 그 발언 취재 발언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도 비판하고 오늘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뇨한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 때 네.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거침없는 얘기를 하려고 열흘 전에 뵙고 싶다고 하자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은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알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라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네. 말하자면 그 인요한 혁신위에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 뭐 이런 해석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대통령이 아니라 뭐 참모겠죠. 지금 우리가 뭐 추정해 보자면 뭐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하여튼 참모로부터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취지의 이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이 라디오 내용에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 김기현 대표로부터 굉장히 강한 불쾌감이 표현이 됐습니다. 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기구와 당내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신의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가 예. 이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친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인사 보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었었는데 대통령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일단 부인했어요.
예, 뭐 아무래도 당무개입 논란까지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 오늘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그 대통령실이 인유한 위원장에게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맞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완희 위원장도 자신의 발언을 좀 부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 측으로부터 뭔가 얘기가 들어온 거라고 한 게 아니다는 식으로 좀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아는데. 근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사무혁신안을 내놓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이 뭐 언론에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사무혁신안이 의결되지 못했습니까? 아, 네. 사무혁신안은 이제 그 인원혁신위에서 이미 발표가 된 이 비례대표 50% 청년 공천 의무화 또 청년 후보들만 경쟁하는 전략지역구 선정 이제 이 내용이 이 사무였는데 예. 이 내용이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최고위 논의 결과를 박정하 당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 방안에 대해 당 최고위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줬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했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결이 된 게 아니라 존중을 한다 이제 이런 선에 그친 건데요. 그래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예. 박 대변인은 사면 관련 안건, 그러니까 당내 대사면 같은 것은 바로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률 제정 사항도 있고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도 있다. 그래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가 의결을 바로 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2일에 이른바 당내 대사면 뭐 징계 받고 있는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안건은 발표 3일 만에 바로 의결이 됐는데 네. 이후에 나왔던 뭐 그 의원 정수 축소 또 의원 세비 감축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당 지도부와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라 이제 이런 권고안이 붙어서 나왔던 예. 그 2호 혁신안 그것도 지금 10일이 넘도록 의결이 되지 않고 있고 오늘 이제 보고가 된 사무혁신안도 아직 의결이 아니라 뭐 존중한다 이런 입장만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급발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다고요? 네, 대구 지역 일간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 공식 일정으로 내일 대구를 방문합니다. 네. 이 법무정책 현장 방문이 목적인데요.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대구 달성군 달성산업단지를 찾아서 뭐 지역 특화형, 뭐 비자, 숙련기능 인력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새 3번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거나 뭐 그거와는 별개로 대구 칠성시장이나 뭐 안동을 방문하기도 네네.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에 대구 방문이 좀 잦아진 데다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연일 그 TK 또 보수 민심을 그 노린 행보가 지금 당 정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영남 지역 그 또 보수층 이제 민심에 좀 호소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른바 뭐 보수 내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미리 좀 견제성 차원도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왜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그 대구를 간다고 하니까 예. 정치권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막상 내일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정치권에서 뭐 차기 비대위원장감으로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맞물려서 아마 이 행보가 더 주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그동안에 공개 행보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뭐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함께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지금 행사 참석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됐어요. 이걸 가지고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그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뭐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뭐 한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우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봉사활동 행사에 현직 국무위원 배우자로서 참여한 것이고 그날 이전 원래 봉사에도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 또 보도는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그 부인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한 장관의 아내인 진정 변호사가 이 공식 일정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중에 공개된 일정을 소화한 건 사실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와 연관지어서 이제 뭐 그런 정치권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해석은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얘기 하나만 좀 하죠. 비명계 핵심 의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4명의 의원들이 오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했어요.
네,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인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 당내 정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당내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들은 당 지도부의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등을 요구하며 한 달이라는 혁신 시한을 제시했는데요. 한 달 내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거치 문제를 생각해보겠다면서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이들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면서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 현안을 두고 4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회담 성과는 어땠고 또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있을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1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만났다는 거, 이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정상화까지는 그 양측의 현안을 놓고 볼 때 어렵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관리하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자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요. 미중 간에 중미 간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관리하자. 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올 2월이죠. 그 소위 정찰풍선 사건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연속해서 블링컨의 방중, 그다음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 그다음에 중간에 또 기후특사 켈리 기후특사가 한번 갔었고,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러먼드 상무장관까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했던 고위급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내용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양보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보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기존의 입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예. 미중 간에는 지금 대만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같은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미국으로부터 아픈 것이 이 소위 공급망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예. 첨단 기술이나 이런 데 대한 수출 통제, 뭐 반도체 장비 이 진입을 막는다거나 또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 심사 같은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이 중국은 이걸 이제 탄압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 군사 채널을 복원하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동의를 했는데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다. 그런 의미에서 채널은 유지하지만 양보할 준비는 서로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한다고 하는 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 아니면은 뭐 어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건 네, 의미가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미국으로부터 이 남중국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이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 증강, 군사력 증강으로 사실은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작년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이 군사 채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거기다가 중단이 됐는데 또 리샹푸라는 국방부장이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해임을 시키고 지금 중국은 국방부장이 공석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런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 소위 서태평양 지역, 미국이 볼 때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군사 분야까지 중국과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강력하게 이 군사 채널 복원을 강조를 했고 중국도 다른 반대급부를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면 공급망 갈등 해소에 좀 네. 완화하라 그럴까?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군사 분야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사실 핫라인을 개설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서로 전화기를 들고 얘기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거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구축을 한 거니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소위 국내 국제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행보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현지 네. 기업 대표들과 만찬 갖고 미국과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네, 발언했어요. 이게 그 공급망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국내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중국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지속적인 소위 첨단 기술 수출 통제라든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소위 대중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면 현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신규 투자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려면 미국 기업들의 그 중국 이 투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경제라는 게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예.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가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런 개방 확대라든가 이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기업인들에게는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에게 예.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소위 통제 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 그다음에 전략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겨냥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지금 중국 측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또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분위기 좋은데 네, 이게 오히려 또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네. 뭐 실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지 이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 가치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독재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경제도 1대1로 뭐 이런 걸 보면 소위 돈을 빌려주고 그 상환이 되지 않으면 운영권을 빼앗는 약탈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다분히 국내용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미래에 그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 소위 표를 얻는데 마이너스 작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과 이렇게 안정적인 소통 채널 유지를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회담 잘 해놓고 그걸 예. 이렇게 바로 돌아서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를 매우 깔본 거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도 좀 예. 연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내일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위적 차원에서. 특히 지금 이제 이 미중이 어쨌든 소통 관리를 하고 이러면 한중 간에도 나름대로 공간이 조금 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네. 이 한중 정상회담이 안 열리면 모양도 모양이고 이 분위기를 우리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건 중국의 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11월 말에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네. 거기를 잘 넘어가서 이제 3국 정상회의, 물론 이제 리창 총리가 옵니다마는 이걸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중국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멀리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 상황에서 중국에 유리할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제교류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초점을 잡아서 양측이 회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우리 정부도 상당히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좀 굉장히 열심히 아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요,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북한의 어떤 지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양자관계 측면에서 보면 네. 중국이 지금 급한 게 더 많잖아요. 예. 뭐 이제 기술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국제적인 문제로 보면 중국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안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이란을 지금 계속 설득해서 군사적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또 북한에 대한 그 소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분명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몇 가지 경우에서 역할이 필요하고 예. 결국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수순이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은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북한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원래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평행선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양측이 견지하고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정한 수위 조절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의 오판을 방관하지 말라.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런 네.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큰 틀의 어떤 국제 문제, 한미일, 한미동맹 강화, 이거 부분은 얘기를 해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 교류에 대한 양자 간 관계에 대한 물꼬를 트는 계기로 한중 예. 정상회담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오늘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제가 된 경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기술 상장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상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업력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플러스인지 이런 걸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술력이 있다면 이걸 이제 좀 허용해 줍니다. 약간 매출이 좀 적더라도 네. 기술 상장 특례 제도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은 좀 IPO 기업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걸 좀 쉽게 용이하게 해주자라는 특례 제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제의 기업 이제 파두는 이 지난 8월 7일자로 기술 상장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 이른바 이제 팹리스라고 하거든요. 예. 반도체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건 지적재산권이거든요. 네. 생산은 위탁하고 글로벌 기업, 메타 등에 납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열티 받는 기업입니다라고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파도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클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문제는 상장할 때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200억 원 수준 됩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900만 원요? 5,900만 원이면 아마 동네 편의점 매출도 좀 낮은 매출이거든요. 예. 3분기 매출은 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야, 반기 매출이 그러면 4억 원이 채 안 되네. 이게 주가가 공모할 당시만 3만 1,000원에 시작을 해서 4만 7천 원 오르면서 시가총액 2조 원을 웃돌던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밑도니까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예. 2만 원 아래로 떨어져 18,5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상장 시점 감안하면 8월에 상장했으니 이게 오히려 2분기 매출 실적 보진 알면서도 매출 전망을 좀 부풀려서 상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회사 측은 일단 업황이 좋지 않았다. 2분기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예. 기존 고객들의 주문 취소, 발주 취소가 있었다. 그리고 상장 당시에는 실적 보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소폭이나마 매출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메타를 비롯해서 상장 직후에는 아마존, 네이버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예. 특히나 이제 팹리스는 우리 국내에서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불모지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이제 비상장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상장 전부터 이제 유니콘이라고 굉장히 불렸던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상장 이후에 석 달 만에 이제 매출이 꼬꾸라지니까 이게 이 매출이 이제 2분기 매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적어도 7월 정도 상장되기 전에는 알았을 텐데 2분기 상황을 그렇죠.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네.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도체 경기 안 좋은 거야 올해 내내 안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상장 주관사가 있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장 주관사는 그럼 뭘 평가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비난 화살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두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통상 이제 이런 상장 증권사들은 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와 같은 공시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챙깁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상장사 뭐 하고 있느냐, 기업 가치 부풀리기 위해서 실적 과도하게 낙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이들 상장 주관사조들조차도 상장 시점에서 매출 공백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불가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은 파두뿐 아니라 이제 이 상장 주관사들까지 이 매출 공백 사실을 알고도 이제 숨겼는지 여부를 이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이 파대 증시 입성 통로가 되어준 게 기술 특례 예. 상장 제도란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지금 아무리 뭐 적자 기업이어도 미술의 기술력이나 성장성 인정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취지는 좋지만, 올해 들어서 이런 기술 특례를 통한 증시 입성 기업이 모두 32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파도처럼 미래 실적을 과대평가할 경우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라는 이제 이 지금 그 파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주로 이제 기술 특례의 경우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기술 특례를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7월에 금융당국이 기술 특례로 증시로 입상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턱을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파도, 제2의 파도가 나오는 게 아닌지, 실제로 공모가보다도 더 떨어진 승제 상장 이후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너무 1, 2년 정도 뭐 괜찮다라고 하죠. 3년 정도 이제 계속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퇴출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올까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인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장 이제 법정 공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예. 한 법무법인이 지금 파도뿐만이 아니라 주간 상장사 상대로 지금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피해주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논리는 똑같아요. 아니,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은 수요 예측일 이전인 7월 초만 하더라도 알았을 텐데, 그대로 상장을 강행하면서 수만 명의 피해주주들한테 지금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종목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 뭐 시총 1조 5천억 원에 상장한 회사가 매출이 고작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이라는 게 참담하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라는 저희 격양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시행된 게 2005년이거든요. 근데 총 한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근데 이처럼 IPO,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되겠네요, 앞으로도. 일본 엔화 가치 급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오늘 원엔 환율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33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슈퍼 엔저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제 엔화 가치가 1달러당 이제 152엔까지 이제 떨어져 가지고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엔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 잡기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유독 전 세계에서 일본만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만연 이제 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또 급등하죠. 이러다 보니까 저렴한 엔화를 달러로 구입하려는 이른바 엔 달러 트레이드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외로 풀린 일본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국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더 엔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이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55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엔저가 당분간 지속이 되면 뭐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수출에도 경고등입니다. 통상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은 악영향을 받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한 1%포인트만 엔화가 1%포인트 평가 절하되면 한국의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떨어지고 수출 물량도 0.2%포인트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일본과 수출 경합 벌이는 품목들이 꽤 있어요. 예.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과 같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엔저가 계속해서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현대차가 그런데요. 예. 사실 미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는 구조예요. 예. 과거에는 100엔당 1,000원 공식이 깨진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100엔당 850엔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세계 시장에서 일본차와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걸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이를 좀 웃도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전만큼 엔화 약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좀 믿기에는 좀 어려워진 시대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지금 뼈아픈 게 엔저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출 증대 효과보다는 수입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본 언론들은 야, 이게 나쁜 엔저가 아니라 슬픈 엔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만에 이제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아마 이제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그렇군요. 개인 소비 위축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엔 환율이 85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엔화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엔화 가치가 좀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야, 제주 가느니 일본 간다. 엔저 덕에 일본 여행할 예. 만한다. 우리 지금 서비스 수지 적자가 심각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지난 한 5, 6월부터 굉장히 좀 가팔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나 투자 목적으로 엔화 값 쌀 때 미리 바꿔두자라는 이른바 엔테크. 네네. 일본 실제로 시중은행에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지난 4월에 대비해서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엔화 약세를 참 이제 환율 전망이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환율이 추후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과도한 엔화 투자는 사실 좀 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엔화가 네. 장기화되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사실 일본 증시 마치겠습니다. 투자자들 네, 오늘 소장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권과 경상권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에서 50, 충청권과 경상권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10mm고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에서 15, 강원 산지와 충청권, 전북 내륙 2에서 7, 그 밖의 지역 1에서 최대 5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도, 광주 4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7도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10도 등 전국이 2에서 12도로 대부분 해안과 산지에서 순간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 대부분 해상에서 5m 가까이 높게 일겠고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 현지 기온 6도, 오늘 내린 비의 양 8.4mm,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수능 한파 대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린 날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인생을 건 도전에 나선 시각, 신문을 펼쳐들고 그들이 곧 정면으로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며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최상위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의대 입학, 그 길은 어떨까? 며칠 전 강남대로에서 봤던 거리 풍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화려한 건물에 내걸린 의원들의 펼침막, 젊고 세련된 외모의 의사들이 마치 호객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신문에는 땅끝 해남군에서 연육교를 넘어야 갈 수 있는 완도군 대성병원에서 격주마다 외래 진료를 보고 있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3년째 내과의 채용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의료진 구인난을 겪고 있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유는 청산도 노하도 같은 먼 섬에서 배를 타고 무트로 나와 광주까지 다녀오는 어린이와 부모님이 걱정돼서였다는 의사의 말. 내년 의대 입학생들은 이런 의사가 될까, 아니면 강남의 성형의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병원을 공격한 이스라엘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하마스의 거점이라며 공사 행동을 감행했지만 그들이 손에 쥔 건 대추야자와 코란, 총과 수류탄 몇 점이 전부.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후 러시아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쟁이 낳은 무기 풍기 현상으로 거대 방산기업이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전쟁은 나라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두고 기피학교와 과밀학교가 갈리고 학부모들은 집값 싼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해달라 악을 써가며 반대하는 현실. 그 도심의 한쪽에 자리한 탁골공원 주변에는 미래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각지에서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이용해 종로 낙원상가 주변으로 몰려드는 노인들, 1,000원짜리 2장으로 일주일에 6번 실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걸 삶의 낙으로 여기고 3,000원짜리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6,000원짜리 이발과 염색으로 멋을 내는 것도 물가가 오르면서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찬란함보다 절망보다 희망이 더 외롭다는 사실을 오늘 힘든 고비를 넘은 수험생들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깨닫지 않기를.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찾아봐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댄 멋진 사람이야. 지금도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기쁨을 다시 찾아봐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소중한 그대여,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게 말해줘요. 당신의 하루를 아름다워요. 우리 다시 꿈을 함께 꿔봐요. 여전히 빛나는 당신을 위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적재와 콘지아가 함께한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2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점점 더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것도 문제죠. 한 동네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느껴지는데 언제쯤이면 평준화된 사회가 될까요? 오늘 시험 친 수험생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6147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보고 온 수험생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성인이다 마냥 신났었는데 막상 수능 보고 왔는데도 마음 한켠이 묵직하고 부담스러움은 여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또한 막연하게 느껴지고요.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종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길, 늘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제가 오늘의 발견에서도 썼듯이 기성세대는 좀 오히려 수험생보다 더 묵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수험생의 책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성세대, 지금 중년세대나 뭐 학창시절 다 보낸 세대들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자기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한 수레바퀴에 톱니바퀴 하나 정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지금과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이런 청년들이 좀 더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문자 보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생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좀 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들도 똑같이 다 청취자분들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6147님도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하신 대학이나 대학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능일이었는데요. 전 기사를 보다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었나 하는 생각을 잠깐 까먹었다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4년 겪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초에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능이 지금 4년 만에 네. 처음으로 코로나 격리라든가 이런 거 없는 수능을 치르는 거잖아요. 네, 마스크 안 쓰고. 근데 왜 그걸
사람 기억력이 이런 건가? 예. 정말 놀랐어요. 오늘 수능 날 분위기도 예전에 뭐 응원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다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전국 고사장에서 긴장감과 간절함이 교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늘상 그렇듯이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기도하는 아, 마음으로 그럼요. 선생님들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그나마 실력만큼이라도 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을 텐데요. 오늘 보니까 큰절하는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막 응원하고 네. 교문 앞에서. 네. 그거 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튜브로 선배들이 고사를 보러 가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거를 지켜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스크 없이 마음껏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요란한 그런 응원전은 아니었습니다만 곳곳에서 후배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긴장을 풀고 시험을 보러 가는 수험생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학교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재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수능 대박 이렇게 쓰여져 있는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좀 지나쳐서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요란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좀 긴장되는 마음에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늘 수능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지각하는 네. 수험생들 때문에 네. 뭐 경찰차가 동원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고사장의 이름이 비슷한 곳으로 착각을 하거나 집에 늦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수험생이 늦을 경우에는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가 이미 나갔고요. 경찰 차량 에스코트 178건, 수험표 등의 물품 전달 13건을 포함해서 경찰청에서 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한 게 214건이었는데요. 네. 수험생 특별 호송 차량을 타고 시험을 보러 간 수험생들도 있었고 예. 심지어는 그 남학생만 배정받은 경복고등학교에 예. 여학생이 경찰 특별 호송 차량을 잘못 도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받은 고사장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 시험 보러 준비할 어떡해요? 동안 내가 이런 차를 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습니다만 계획을 했던 대로 움직였는데 버스가 오질 않아서 경찰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겼고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필 또 그럼요. 이런 날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간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수험생들을 급하게 호송하다가 경찰차가 망가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네.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 타이어가 터져서 네. 그런데 수험생이 이제 인생에 걸린 일이니까 이거 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리차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음. 심지어는 수험생을 태우고 가던 경찰차가 연석을 부딪혀서 앞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험은 다 무사히 제대로 본 거죠. 예,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장에 뭐 정전이 발생한 곳이 있었어요? 예, 제주도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 9시 55분쯤에 제주시 남영고등학교 시험장 2개 시험실에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치르던 학생이 예비 시험장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정전으로 2교시 시험이 원래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7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신주 개폐 장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정전이라고 하는데 전력 공급이 재개가 됐고 복구 작업을 벌이면서 다른 학교보다 7분 늦게 2교시가 시작이 돼서 네. 추가로 시험 시간이 부여가 됐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3교시부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일이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예. 1교시 국어 영역 도중에 수험생이 갑자기 시험을 안 보겠다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왜 왜요? 안 내보내주냐고 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주의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가방에서 금속 탐지기 조사를 해보니까 진동이 울려가지고 보니까 휴대전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면 이제 부정으로 그쵸. 가만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데 인천시 계양구의 계양고등학교 시험 치던 한 수험생이 과업 증상을 호소해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험 근데 봤으니까요. 증세가 호전이 안 돼서 시험 포기하고 그래요? 끝내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제천의 한 시험장에서도 수험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과목 시험을 마친 뒤에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 시험이 뭐라고 말이죠. 그죠. 얼마나 네. 심리적 압박감이 컸으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근데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땠나? 네. 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뭐 그 수능 킬러 문항 이거 더 이상 내지 네.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바탕 뭐 소동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난이도는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까? 어때요? 킬러 문항이 사라진 대신에 오답 함정들이 생기면서 수험생들은 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 취재위원들이 얘기하면 평이하게 뭐 평년 뭐 수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야 내는 그렇게 사람은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예. 많은데요. 이번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이제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난이도를 이제 만들면서 1교시 국어 영역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요? 최상의 변별력은 좀 이게 떨어진 수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그러면 예. 단답형 문항의 난이도를 올려서 출제를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의 경우에는 어쨌든 고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단답형의 경우에는 9월 모의평가보다 정답률을 좀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결시율은 10.6%로 지난해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모의고사, 그러니까 직전에 쳤던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요. 9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자가 작년 수능보다 2배나 나왔었는데 네. 이번 수능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영수 중에서 영어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예. 요즘은 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가름하는 게 국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지문도 상당히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본 사람이잖아요. 네. 지문 길으면 진짜 시간 다 잡아먹고 네. 그거 어려운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또 그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도 좀 줄어들겠지만 선택 과목별로 올해도 이과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초고난이도 갖고 있는 문제 몇 개 빠지고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더 문제 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재수생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 좀 준다고 하니까 많이들 시험을 네, 다시 보러 네.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당락이나 시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 번으로 모든 걸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결론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렵지만 네.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저희 청취자 그 신영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친구들끼리 웃으며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리라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지만 시험 끝나면 또 끝난 해방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수능 시험이 끝이었거든요. 네. 본고사를 보는 최상위권 친구들 빼고는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성적과 상관없이 하루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 보니까 요즘 단짠 뭐 아니면 네. 달고 맵고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인데 네. 마라샹궈 같은 거 아이들이 먹고 싶어도 시험에 혹시 컨디션에 영향을 줄까 봐 너무 매우니까 예, 못 먹은 친구들이 오늘 뭐 홍대 이런 데 와서 오랜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오늘 축구 경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아버님이 수능 끝 지민이 장하다. 이제 축구 보러 상암 가자. 손서방 딱 기다려. 이러고 이제 어쩐지 제가 오늘 그 시간에 상암 갔잖아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따님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뭐 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 축구 대표팀 경기 티켓 이거 진짜 완전 피켓팅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따님과 함께 보러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싫고 난 오랜만에 푹 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푹 쉬는 친구들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홍대나 뭐 신촌, 강남, 노원 문화거리, 건대 로데오 거리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런 데는 사실 또 혹시 불상사가 생길까 봐 경찰관들이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똑같은 뭐 일들이 계속 있기는 한데요. 네. 예전하고 아무래도 비교해 보면 지금은 해방감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꾸준하게 압박이 큰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게 그냥 시험 한번 딱 보면 그리고 그냥 끝.
예. 성적 딱 받으면 그냥 대학교 가.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입시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간 사실 강남의 학원들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면접하고 논술 준비를 하니까 수시 전형 논술 있죠. 면접고사 있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 입시실 일정들이 줄줄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서울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3개 학교에 논술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 논술이 끝나고 나면 면접들도 있는데요. 수능 네. 직후에 이번 주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같은 전역이어도 계열이나 모집 일정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해야 되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서 대입에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면접 일정을 잘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능 시험만 가지고 대학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논술과 면접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는 이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한편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그렇죠. 괜히 네. 미안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마 공부해라 얘기하는 부모들도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마음 불편하고 그런데 네. 또 인생의 관문인데 안 겪을 수도 없고 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네. 대학을 다 갈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예. 좋은 대학을. 그래서 다들 다 서울대로 만들자고 이름을 차라리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니 진짜 학교에서 예. 그거 검토하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국립대를 다 한국대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파리처럼요. 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좀 네. 실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7년과 18년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시민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네, 5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 2017년 11월에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4.6의 여진을 시민들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5만 6천여 명이 국가 및 지열발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포항 시민들이 이 지열발전 사업을 위해서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정부 조사에서 그렇게 원인이 나왔죠. 밝혀진 게 지열발전소였잖아요.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예. 5년 반에 걸쳐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긴 재판 끝에 승소했기 때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된 것만큼 물리적 피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소송에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판결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위자료는 1조 5천억 1조 5천억요?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법원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 다른 주민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대비, 지진 대비나 이런 거 신경 네. 안 쓴 그 후과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재판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물론 앞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막 한 10년씩 가고 그러면은 뭐 받아도 사실 의미가 그때 가서 있을까? 개인당 몇백만 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예.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차량과 백골 시신이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반에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야산에서 전소가 된 스포츠 유틸리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도로변 배수로에 이 차가 빠져서 옆으로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백골화가 이미 진행이 된 시신이 있었어요. 당일 오전에 대전에서 실종 신고가 된 60대 남성 A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서 주변을 수색하다가 차량과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차량은
이 신고된 60대 남성 A 씨의 차종과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번호판이 지금 녹아내린 상황이어서 같은 차량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예. 경찰은 시신의 신원,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첫눈 볼 수 있나요? 네, 내일이 아마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내일 영하권의 추위가 우선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대관령과 파주의 기온은 영하 4도, 서울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머물겠습니다. 지금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예. 내일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올가을 첫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은 최고 15cm 이상, 내륙 곳곳에도 1에서 7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춥고 눈 내리고 얼어붙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죠. 내일 또 금요일 퇴근길에 눈이 내리면 예. 굉장히 좀 혼잡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감안하셔서 차는 안 갖고 출근을 하시는 게 내일은. 시민 입장에서는 차를 가급적 안 가지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지자체가 네. 꼭 이렇게 긴장 늦추면은 첫눈이나 눈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그렇죠. 한바탕 지금 곤욕을 치르거든요. 네.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하면 또 그런 일이 없어서 오히려 그렇죠. 예, 맞아요. 오히려 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비상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 수학능력 시험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험표 갖고 계신 분들 예,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공연계에 이 수험표 할인 막 쏟아지거든요, 이제. 수험생들 한 일주일 정도. 예, 아마 오늘부터 예매처에 이제 막 떠 있을 텐데 수험표 갖고 있으면 할인되는 공연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우리 고생하셨던 분들 요걸로 이제 좀 저렴하게 공연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꽤 대폭 할인, 이게 청소년 할인이라고 해서 좀 좌석 등급 중에 낮은 등급들 저렴하게 상시로 할인해주는 공연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괜찮은 좋은 등급도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연도 제대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느라고. 공연 또 비싸니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공연 보러 갈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 보고 왔으면 부모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딱 있지 않습니까? 네. 알석. 네. 알석으로 끊어달라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논답니까? 문화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하기도. 아니 공연계도 좋죠. 좋은 일이니까. 저는 좋은데요. 네. 예, 이런 거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웰컴 대학로가 그 지난 10월에 있었던 거.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이제 그 제가 좀 대본에도 미리 써놨는데 웰컴 대학로가 10월 말에 끝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웰컴 대학로 기간 동안 가장 각광받았었던 공연이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방식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웰컴 대학로 기간 동안 이제 공연 쿠폰 같은 거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다운받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소진돼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쿠폰 받은 공연 쿠폰으로 할인 쿠폰으로
공연들이 이제 그 시기에 참가한 공연들을 관객분들이 알아서 소비해서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공연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입니다. 네. 뮤지컬 Let Me Fly라는 공연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관객들이 네. 그 뭐 축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웰컴 대학로 기간 동안에 네. 가장 많이 본 공연 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 가장 많이 선택하신 공연인데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작년에 네.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400석 미만 작품 중에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재연을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유명한 배우가 참여를 해서 좀 화제가 됐었던 공연이거든요. 역시 관객들 눈이 예리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뉴스에 많이 나와야 네. 관객분들도 이제 이런 공연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배우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뭐 인지도 있는 배우나 가수가 뮤지컬에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대극장 공연에 주로 많이 뭐 개런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돈가스 있으니까. 조금, 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배우가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에 참여를 해서 많이들 좀 놀랐었죠. 바로 누구요? 배우 박보검 씨가 네, 뮤지컬을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뮤지컬 학과를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과 다닐 때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Let Me Fly라는 이 뮤지컬에 초연 때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때 그걸 이제 친구가 하니까 보러 간 거죠. 예. 봤는데 작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도 이런 작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전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친구를 밀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얘기 그 업계에서 들리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 시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뭐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인기를 얻은 어떤 배우가 무대를 가끔씩이라도 와서 공연을 하면 그럼 배우한테도 관객한테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력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박보검 씨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400석이 안 되잖아요. 예, 공연장이. 근데 그냥 한 반년은 그냥 채워질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 꽉 찰 것 같은데 티켓 구하기가 그렇죠. 어렵죠. 없습니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뭐 박보검 씨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연 자체가 상도 받았고 워낙 작품도 훌륭해서 그리고 현재 뮤지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실력이 좋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신다면 12월 10일 날 끝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래야지 겨우 티켓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자가 미칠 광자인가요? 빛의 속도로. 그렇죠. 빛광자. 네. 빛의 속도로 만약에 그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이런 작품 오늘 설명 들으시고 이런 따뜻한 작품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공연을 보러 가실 분들을 굳이 어떤 그 나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걸로 제한 두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만한 공연이거든요.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 공연도 있으니까 여수 여수가 아니라 여주, 안양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 티켓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Let Me Fly. 예. Let Me Fly. 뭘 날아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날개 둬라. 나 좀 날개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약간 뭐 뜻으로 보자면 뭐 비상하라,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제목이 그 느낌적인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공연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꿈을 향해서 비상하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정말 큰 의미는 자신이 날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상대가 꿈을 향해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공연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후련할 것 같은데. 네,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공연인데 제가 좀 드라마랑 같이 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의 의미는 그런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 공연은 아주 친근한 배경 그리고 친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줄거리로 들어가니까 잠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청년 남원이라는 주인공과
정분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느낌적인 것들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1969년이 이제 공연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청년 남원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인물이에요. 약간 시대를 앞서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당시 뉴스에 막 그 달 이야기가 나오니까 달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예, 우주에 달에 갈 꼭 거야. 가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이 둘의 막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예. 날 이 청년 그 남원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국제 복장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학원이었고 실제로도 예, 유명한 곳이에요. 예, 여기를 예.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꿈에 부풀려서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서울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서울로 가기 위해서 만나죠. 예. 근데 서울로 가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청년 남원한테 막 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자기한테 막 쏟아지는 것처럼 점점 막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더니 너무 어지러워지더니 이 친구가 쿵 넘어져요.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났는데 예. 일어나 보니까 본인 모습이 확 늙어져 있고 예. 그 늙어진 남원 옆에는 정분이가 아닌 선이라는 할머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배경이 1969년이었는데 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이 2020년이라는 겁니다. 거의 타임머신 탄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원이 청년이었는데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는데 확 늙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혼자 막 이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갑자기 미래로 온 것이고 맞네요. 예, 예. 이 미래 세계가 어떤 패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러 온 거다. 예. 이 미래를 탐사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던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방법을 막 찾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돌아가야지 자기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던 정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요 정도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궁금하시죠? 그럼 공연장에 가서 보시죠. 그럼 이렇게 아니 궁금하시죠? 그런 다음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라디오를 진행하시니까 약간 그렇게 가네요. 그럼 그 부분 잠깐 받아서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제가 이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노래는 그 여행이라는 넘버거든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극 중에 4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4명의 캐릭터가 한 번에 무대 위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공연이거든요. 네. 이 모든 4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함께 만나서 부르는 첫 번째 넘버거든요. 여행이라는 넘버 듣고 오시면 약간 분위기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돌아갈 것 같은 기분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이건 내 타임머신 지금 난 시간 여행 중 날개 옷을 입은 듯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어떤 불가능한 꿈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이건 내 우주복 지금 난 우주 여행 중
너에게 날개 옷을 주고 싶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고 싶어 그 순간을 향해 우리 함께 여행하자 이건 내 기억들 지금 난 무슨 여행을 하고 있나 이건 내 기억들 왜 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나 이 여행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여행은 그대와 함께여야 언젠가 추억하며 그게 우리 좋았었던 과거일 뿐 이 여행의 끝 난 여행 함께 안해 해줘 살아왔어 우리 함께 평생을 뿌리는 저 하늘을 향해서 우리 미래를 갈 과거를 봐 나를 봐 이 여행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여행은 그대와 함께여라 언젠가 추억하며 그게 우리 좋았었던 과거일 뿐 뮤지컬 렛미 플라이 가운데 여행이란 제목의 넘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박보검 씨 이렇게 노래 잘 불렀어요? 원래 노래 잘 불렀네? 뮤지컬 학과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래 잘 뮤지컬 부르긴 할 학과고요. 텐데. 네. 지금 들으신 넘버는 박보검 씨 넘버는 아니고요. 네. 작년에 했었을 때 그 OST고요. 이번 시즌 OST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보검 씨 노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연 보신 분들의 후기 같은 걸 막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노래 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을 때마다 저는 뮤지컬 학과입니다. 그렇죠. 네. 노래 못 부르면 쉽지 않잖아요. 계속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계속 뮤지컬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티켓이 그렇죠. 매진되는 매진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최근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연극 중에 하나도 김세정이라는 배우가 또 하기도 하고요. 네. 다양하게 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연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무대 활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예.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팬들도 그러길 바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더 할지 말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사실 이건 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타지 이런 뮤지컬은 아니고요. 근데 판타지적인 무대 연출은 있고요. 2020년에 나이가 들어버린 남원이 자꾸 1969년에 본인의 모습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니 정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선의로 바꾼 거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선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한 명인데 두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고 남원은 청년 남원과 늙어버린 남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명인데 배우는 두 명이 젊은 남원과 나이가 든 남원을 연기하는 거죠. 그럼 스토리를 이어붙이자면 1969년대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부는 우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죠. 남원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고 그래서 사랑해서 어느 순간 결혼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0년까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남원이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1969년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 렛미 플라이라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남원 옆에 있는 그 정부는 예. 계속 이런 남원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공연 보면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연을 다 보고 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렛미 플라이라는 제목이 주는 메시지, 내 꿈을 못 펼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꿈을 펼치는 것을 응원해주는 네. 이런 공연이거든요. 남원은 선이 옆에 있는 정분, 예. 정분이 남기로 했었던 그 옆을 지키면서 예. 정분의 꿈을 계속 키워줬던 사람이었던 거고, 정분은 계속 남원이 나이가 들어서 과거로 가더라도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그 따뜻함과 훈훈함이 감동으로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젊은 시절에는 무슨 꿈을 못 꾸겠어요. 맞아요. 무주로도 가고 뭐 태양계라도 못 가겠어요. 뭐 태양이라도 못 가겠어요. 네. 그때는 뭐 한참 그런 거 꿈꿀 나이니까. 네. 뭐 디자이너가 못 되면 어때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서로 간에 힘을 줘가면서 그렇죠. 상대방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이 공연을 보고 난 관객들은 거의 모두 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 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자식의 어떤 꿈을 네. 옆에서 응원해 주잖아요. 예. 내 부모님이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을 이 공연을 보면서 나도 알고 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뭐 이런 식의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는 지금 젊지만 부모님 항상 나이 먹은 모습만 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젊은 네. 시절이 저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면 그래서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이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먹먹해지거나 이런 것보단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가 갑자기 들어버린 남원이 본인이 이제 젊은 남원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네네. 옆에 있는 선이라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네. 이 할머니한테 내 누구세요? 꿈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부인인 선이한테 옷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연기할 때 보면 이 씬 자체가 너무 이쁘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배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둘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무대 막이 바뀌면서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배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배우들은 아니고요. 나이가 젊은 배우들이 그 노영 역할을 하는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 여행이라는 넘버가 그래서 사실은 이 남원과 정분의 이야기인데 남원 네. 2명과 한 명의 정분 선이가 4명이 나와서 부르는 신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신.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이 끝까지 못 들으셨지만 여행이라는 넘버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진짜 가면 딱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든 부모님 모습을 늘 보면서 예. 부모님은 늘 부모님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도 예. 한때 청춘이던 시절이 있었다. 너무 풋풋하고 이쁜 장면들이 많은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은 맨날 빨리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예, 세상은 변해가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젊은 남원과 그 정분이가 같이 서울로 향해 가자고 얘기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세상은 변해가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요거 들으시면서 아마 흐뭇하게 네. 그리고 수험표는 잊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렛미 플라이 가운데 세상은 변해가라는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다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네가 믿어주니까 아무도 해본 적 없대도 누가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래서 넌 될 거야 그래 이게 나의 꿈 세상은 변해가 불가능한 건 없어
시작된